안녕하세요. 자, 2019년 4월 6일 국가공무원 보호직 사회복지학 개론 해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 6월 시험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6월 시험을 계속해서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번 국가직 사회복지학 개론에서 나왔던 기출론점을 잘 간파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국가직 시험에서 나왔던 기출론점이 그대로 반복해서 출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자, 이번 시험 잘 간파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 틀린 문제들 약점을 보완하고 그리고 해당 부분을 반드시 철저하게 공부를 해 놓으시는 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 이제 이 강의를 사회복지학 개론을 이제 준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막 지금 준비하려고 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공부를 그간에 계속 했는데도 점수가 잘 오르지 않은 선생님들도 반드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실제 시험이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고득점을 막기 위한 가장 고효율의 공부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강의를 토대로 해서 간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요. 이 공부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강의를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해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사회복지학 개론의 난이도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기출론점에서 반복되는가 여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1급 논점이 최근에 우리 공무원 사회복지학 개론에 나오고 있거든요. 생소한 문제로 또는 신개념 출제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1급 논점이 즉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었던 근데 1급 국가시험에서 나왔던 논점이 얼마나 나왔는지 보겠고요. 그 다음 말 그대로 이제 신개념 출제인데 요거는 물론 1급 논점하고 겹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백정 방지용 문제입니다. 신개념 출제. 자,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보게 되면은요. 우리 기출론점에서 20문제 중에서 17문제가 이번에 출제가 되었어요. 기출론점과 일치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걸 좀 들여다보면은 17문제 중에서요. 한 문제가 좀 더 깊게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틀릴 수도 있었던 문제예요. 하지만 이것도 이제 우리 문제 풀면서 제가 좀 더 깊게 출제된 문제 표시를 해놨으니까 그 문제를 보면서 한번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를 한번 보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17문제 중에서 3문제는 최신 기출 논점에서 출제되지 않았고요. 역대 기출 논점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통합 기출 문제집을 회독하신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이게 낯설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9.7이나 3.30이나 물론 이제 제 기본서에 다 기출 논점을 다 반영해서 이론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설사 통합 기출 문제 2008년 이전 문제를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론 공부를 저에게 하셨던 선생님들은 이 문제가 어렵지는 않았어요. 아셨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생소한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두 문제가 1급 기출 논점은 아니었어요.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기출 논점에서 벗어나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던 것인데요. 근데 이 두 문제 난이도는 높지 않았습니다. 생소한 문제였지만 그러니까 항상 생소한 문제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막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문제를 맞출 수도 있는 문제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난이도는 어렵지는 않았어요. 자, 그다음에 신개념 출제인데 요게 100점 방지용 문제입니다. 한 문제가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신개념 출제 이거 1급 논점이기도 했었고요. 이게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이 한 문제를 적중해 버렸죠. 그래서 이번 시험은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시험이 되었습니다. 이건 제가 테마로 아예 분류를 해놨어요. 뭐 기본서나 3.30에도 정리가 되어 있지만 아예 통합기출문제집하고 9.7 합격생 핵심 요약 노트에는 테마로 하나 정리를 해놔버렸는데 그게 그대로 출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100% 적중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비율로 보게 되면은 기출 논점이 결국 85%니까요. 85점. 충분히 맞을 수 있었고요. 물론 여기서 좀 더 깊게 출제된 거 이거 뭐 틀렸다 하더라도 80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생소한 문제 어렵지 않았다고 그랬죠?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10점도 충분히 맞을 수 있게 돼 버렸어요. 그리고 물론 틀려도 한 문제 정도 틀릴 수도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개념 출제 100점 방지용 이 5점 너무나 쉽게 문제가 풀려버리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깊게 출제된 이 5% 5점하고 여기 10점 세 문제 중에서 한 문제나 두 문제가 틀렸다고 보게 되면은요. 그러면 자 충분히 일단은 95점 이상 맞을 수 있는 그래서 100점까지도 맞을 수 있는 시험이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한 문제 정도 틀리면 95점. 뭐 두 문제 틀려도 90점이죠. 그죠? 예, 그 정도 점수를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시험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출제 분포 분석 보게 되면 이번에 사회복지 2회에서 일반론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 이론과 사상에서 두 문제, 그 다음에 기초에서 인행사는 문제가 출제가 안 됐어요. 이번에 보호적에서 한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엔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사론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자, 그리고 방법론, 실천론, 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정책론, 행정론, 법제론에서 다소 골고루 출제가 되었어요. 물론 이제 법제론이 출제가 되진 않았지만은 10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 분야론에서 사회보장론에 의해서 출제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사회보험 한 문제, 공공부조 한 문제 그 다음에 아동노인 장애인이잖아요. 근데 장애인복지에서 한 문제가 출제되고 정신건강사회복지 이것도 나올 걸로 예상했던데 이게 나와버렸고요. 예. 그 다음에 자원봉사 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야론에서 좀 골고루 출제가 되었죠. 특히 제가 이 분야론 공부할 때는 아동노인 장애인까지는 무조건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벗어나 가지고 출제가 될 때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나마 잘 나오는 부분이 가족복지부 부분과 그 다음에 정신건강사회복지하고 그 다음에 학교사회복지하고 자원봉사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왔어요 결국은. 그죠? 네. 자, 그러면 실제 문제를 풀면서 보겠습니다. 공부 방법과 관련해서는 제가 다 해설 강의 다 끝나고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복지 분야 자원봉사활동의 유형관리 대책 해가지고 이 자원봉사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 문제 자 생소한 문제인데요. 자원봉사에서 출제된 거죠. 그죠? 1번 유형관리 대상은 자원봉사자와 직원에 한정한다. 자, 여기서 한정한다라고 해서 여기가 틀린 겁니다. 유형관리 대상은 자원봉사자하고 직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원봉사 수요처 실무자도 있고 또 서비스 이용자 또는 기관 단체 등도 유형관리 대상에 들어갑니다. 자, 아동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서를 받는다. 뭐 당연하죠? 그죠? 맞아요. 물론 이제 이게 사실 이런 서명서가 법적 소송 시에 완전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자원봉사 활동 내용을 부모에게 인지시키는 것에 활용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모에게 자신과 아이들을 위한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 자원봉사자들을 자원봉사 상해보험에 가입시킨다. 이것도 맞아요. 그죠? 그 다음 이제 유형관리 대상자를 지정하고 유형관리위원회를 구성이라고 되어 있죠. 이 유형관리위원회는 변호사나 경찰이나 또는 의사, 언론사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해서 이런 유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요 내용들이 어렵지 않았었기 때문에 1번 이 문제 그죠? 한정한다 했으니까 뭔가 틀린 것 같죠? 그래서 1번 이거 어렵지는 않았어요. 생소한 문제였지만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인데요. 요거 서울시 2018년 서울시 문제 추가 시험에 논점에 연달아서 지금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2019년 서울시 시험에서 2018년이죠. 서울시 시험에서 이 실천 과정이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자, 접수에서 평가, 종결까지 가는데 여기는 틀린 게 먼저 목표 설정 및 계약이 먼저 나와야죠. 여기서 논점은 뭐냐면은 요거죠, 요거. 네, 요게 뭐냐. 요게 바로 계획 수립 단계죠. 여기가 계획 수립 단계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우리 계획 수립 단계에서 하는 일 세 가지 대표적인 게 바로 표적 문제를 선정하는 거, 그 다음에 목적 설정하는 거, 목표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하는 거.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목표 설정과 계약을 집어넣고 이걸 계획 수립 단계라고 표현은 하지 않았죠. 그죠? 계획 수립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을 가지고 넣는 거예요. 근데 계획 수립 단계 다음에 이제 계약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를 지금 바꿔놨고, 당연히 이게 지금 여기서 여기로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와야 하는데 순서가 바뀌었고, 이것도 그 다음에 이것도 여기로 가고 이렇게 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료 수집 및 사정, 그 다음 목표 설정 및 계약, 이게 바로 계획 수립 단계이고요. 그 다음 이제 개입하고 평가 종결입니다. 네. 4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건강 전문요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거 이미 기출문제에 나왔던, 몇 차례 나왔던 논점이에요. 전혀 어렵지 않은 것이었죠. 의사는 빠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정신보건 전문요원이었는데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정신건강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정신건강 임상심의사,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이렇게 건강으로 다 바뀐 겁니다. 보건이. 아셨죠? 요거.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국가직에서 문제가 나왔던 논점이 그대로 연달아서 6월 시험에, 우리 사회복지직 시험에 또 나오게 되거든요. 분명히 여기서 또 나올 텐데요. 그렇게 본다면 이것도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정신건강 사회복사,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임상심리사의 업무 있죠. 그 업무 반드시 잘 알고 있어요. 아셨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4번. 자, 여기 역대기출 문제, 2005년 경북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던 겁니다.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재화들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해놨어요. 자, 그러면 시장에서 재화들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시장의 효율성을 얘기해요. 자, 시장의 효율성. 이 시장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말은 결국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비시장 실패입니다. 시장 실패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알았죠? 비시장 실패. 시장의 효율성. 이 말은요, 다시 한 번 더 말하게 되면은 이거는 시장은 실패하지 않으니까 누가 실패해요? 정부가 실패해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 실패와 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아셨죠? 그러면 시장의 비효율성은, 이 말은 이제 시장 실패가 되겠죠? 시장 실패인 거예요. 알았죠? 요거. 결국은 자, 시장 비효율성, 즉 시장 실패는 요거는 뭐예요? 국가개발 정당성이에요. 알았죠? 여기는 지금 민간 부분의 필요성이 되게 되겠죠. 그죠? 아, 지금 이거 문제 어디에서 나왔구나?
사회복지 주체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구나. 그죠? 사회복지 재활화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지 또는 민간이 제공해야 하는지, 그죠? 거기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어떻든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이번에 시장 실패, 즉 시장의 비효율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외부 효과, 위험 발생의 상호 의존성, 역선택, 그죠? 그 다음에 충분한 정보가 있지 않은 경우, 그게 뭐예요? 정보의 비대칭성, 충분한 정보가 없는 경우가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이죠. 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시장의 비효율성인데, 근데 시장이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외부 효과가 발생하지 말아야죠. 그죠? 말아야지 되고, 그 다음에 역선택도 나타나지 말아야지 되죠. 알았죠? 그 다음에 충분한 정보가 없을 경우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나타나서 비효율성이 발생되니까, 시장 실패가 발생되니까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죠. 그죠? 그리고 위험 발생의 상호 의존성이 없어야죠. 상호 의존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의존적이어야 한다 해서 틀린 거예요. 여기가. 알았죠? 위험 발생의 상호 의존성이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독립적이면 안 되고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상호 의존적이지 않아야 한다라고 해야지 맞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좀 말을 헷갈리게 해놨는데 해당 문제. 자, 여기 위험 발생의 상호 의존성과 관련해서는요. 2005년 경부에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다음 가로에 들어갈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 유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이 문제도 뭐 어렵지 않았죠? 프로그램 진행 중 뭐예요? 형성평가, 그죠? 형성평가, 과정평가라고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종결한 후에 하는 건 뭐예요? 총괄평가, 그죠? 총괄평가는 성과평가라고도 하고요. 결과평가라고도 합니다. 자, 평가에 대한 평가, 요건데요. 메타평가죠. 자, 이 평가에 대한 평가, 요거 2006년 전남 등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알았죠? 이 문제들, 물론 이제 형성 총괄평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이 메타평가는 또 몰랐을 수도 있어요. 평가의 평가. 물론 이걸 몰랐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골라낼 수는 있었겠지만 이게 역대기출 논점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최근에는 얘들을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네. 뭐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물론. 자, 에스페 안데르센의 복지국가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보편주의 원칙, 그 다음에 탈상품 효과가 가장 크죠. 어렵지 않아요. 네. 자, 자유지역 복지국가 유형에서는 복지와 재분배적 기능을 강조하고 시장의 영향력을 최소화한다. 자, 이 문장이 맞기 위해서는 여기를 고쳐야 합니다. 여기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이 뒷문장은 이제 여기가 다 한 문장으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이제 맞기 위해서는 여기가 삼인주의적 복지국가라고 해야 돼요. 삼인주의 복지국가가 복지와 재분배적 기능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 영향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죠. 자, 조합주의 또는 보수주의적 복지국가의 유형에서는 사회적 지위, 아예 사회적 지위를 유지시켜버린다고 그랬죠. 왜 그렇죠? 이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조합주의 운영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회범에. 그래서 얘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라고도 하는 거예요. 알았죠? 보수주의 복지국가들은 사회범위 조합주의 운영 방식이에요. 자, 조합주의 운영 방식은 직종별로 따로 보험을 따로 운영해요. 알았죠? 직업별로. 그러니까 그 직업을 아예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알았죠? 전문가는 전문가끼리, 노동자는 노동자끼리. 알았죠? 그러니까 그 사회적 지위를 유지시켜버려야 해. 여기는. 자, 복지국가의 유형을 탈상품화 그리고 사회 계층화를 가지고 구분하죠. 그죠? 근데 그 구분이 국가시장, 가족의 역할 분담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알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도 틀린 문장이 아닙니다. 결국은 지금 내려오다 보면 여기가 2번 바로 정답이 골라졌어야지 정상이에요. 공부를 하셨다면. 그죠? 네.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자, 점심시간 때 학교 운동장에서 선후배 간 폭력이 발생하여서 사상자가 발생했대요. 자, 여기 학교 사회복사가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 문제 무슨 문제예요?
위기 게임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실천 기술론에서 실천 기술 모델 중에서 위기 게임 모델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 건데요. 자, 이 문제 이것도 이미 나왔던 기출 논점입니다. 제가 우리 프린트물에 그 아래에다가 어느 몇 년도 시험과 기출 논점이 일치하고 있는지 다 기술을 해놨는데요. 자, 이건 2013년, 2011년 보호직 기출 논점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어떻게 일치하는 거냐면 보세요. 일단 1번 피해 학생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심정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한다. 뭐 틀린 게 전혀 없잖아요. 그죠? 맞아요. 자, 피해 학생이 위기로 인해서 분노, 좌절감, 불안해야 할 것이고 두려워할 것인데 그런 적절한 수준에서 표출하고 완화할 수 있도록 해준다. 알았죠? 이것도 뭐 맞아요. 자, 폭력사건 위기와 관련된 다양한 대상에 대한 다각적 사정을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클라이언트의 성격 변화에 초점을 둔다. 이게 틀린 거죠. 근데 이 클라이언트의 성격 변화에 초점을 둔다라고 하는 논점을 가지고 계속 출제가 몇 차례 이미 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3년, 그다음에 2011년 보호직 시험에서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냈어요. 클라이언트의 성격 변화는 장기적 상담에서 적절합니다. 알았죠? 지금 위기게임 모델은 단기 치료예요. 단기 치료. 클라이언트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게 그렇게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단계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자, 요게 논점이었어요. 계속 나오는 논점. 기출문제를 계속 회독했다면 뭐 당연히 이건 그냥 걸러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4번. 위기 사건과 관련된 정확한 사실을 설명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디브리핑을 한다. 뭐 이것도 뭐 전혀 틀린 게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8번.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들이 관료제 환경에 나타나기 쉬운 병폐. 자, 관료제 환경에서 나타나는 병폐. 뭐 이거 계속 나왔던 거죠. 두 차례. 이게 2008년 충남에서 먼저 역대기출 논점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다음에 2010년에 사회복지직에 나왔던 문제예요. 또 나와버렸어요. 뭐예요? 크리미. 그죠? 네. 자, 유순하고 저비용, 고성과 클라이언트를 선호하는 반면 비협조적이고 고비용, 저성과 클라이언트를 배척하려고 하는 경향. 자, 이것은 결국 절실하게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배척되기 쉽다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제공하는 급여가 아닌 것은 자, 이 문제도 너무 쉽죠. 당연히 장애급여죠. 그죠? 네. 교생의 주장은 띵띵띵 하면 자애한다. 자, 교생의 주장은 띵띵띵 하면 아이들이 자해할 판이다. 이렇게 교생이 교생실습 나가봤는데 나갔다 와서 주장하기를 요즘 너무나도 어려워서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보이는데 국가가 만약에 이런 그 빈곤 가정에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부모들이 자살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자해할 판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리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교육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해상급여. 장애급여는 어디에도 없는 급여입니다. 알았죠? 어디에도 없는 급여예요. 이거는. 우리 이제 그 산재보험에는 장해급여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에는 장애연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공공부조법 중에 하나인데 장애인연금이 있죠. 그죠? 네. 장애인연금법. 자, 고소공포증이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적용한 치료기법. 그래서 모델과 기법으로 또 나왔는데요. 이번에 실천 기술론의 모델에서 또 문제가 나왔어요. 아까 이제 위기게임 모델 나왔고 이번에는 인지행동 모델이 출제가 된 겁니다. 자, 여기 가장 덜 위협적인 장면에서부터 더 불안을 야기하는 장면인 위쪽으로 점차 나아가면서 단계별로 상상하거나 경험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덜 위협적인 두려움의 위계 목록에서 덜 위협적인 것에서 더 위협적인, 그러니까 더 무서운 장면으로 가면서 두려움을 아예 둔감화시키는 거예요. 둔감화. 알죠? 이 체계적 둔감화. 요것도
2017년 사회복지직에 자, 이 체계적 동감화가 시험에 나왔어요. 요거 나왔어요. 물론 이제 보기 문항으로 나왔지만은 거기에다가 해설을 상세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강의에서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험에 논점에서 그대로 나온 겁니다. 이것도 아셨죠?